2020년 3월 서울 비가 내린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위로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칼날처럼 하늘을 찌르고 서 있고 그 꼭대기 창문에는 금빛 글씨로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300평에 달하는 50층 전체가 단 한 사람의 이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골목에서 많지 않았다. 강혁은 바깥 풍경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창가에 등을 기대고 서서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삼켰다. 185cm의 다부진 체격, 75kg의 강철 같은 몸,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를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하곤 했다. 실제로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 사직한 뒤 이 사무소를 차린 사나이였다. 탐정님, 오늘 의뢰건 3가지 정리해뒀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이해나의 것이었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미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에 합류시킨 사무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함을 갖추고 있었다. 본인은 이를 저혈당 예방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지만 강혁은 그 엉뚱하면서도 철저한 면모가 마음에 들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 이상이었다. 그는 이해나를 부를 때 애나 씨라고 존칭을 썼는데 그 호칭 안에는 탐정으로서의 예의뿐 아니라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마음이 조용히 접혀 있었다. 애나 씨, 그중에 급한 건? 셋 다 급해요. 강혁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 사무소는 돈 때문에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였지만 그는 탐정 일 자체를 사랑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뚜렷한 직업적 사명감, 그것이 이 사무소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사무소 내부는 그 철학에 걸맞게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다. 럭셔리한 인테리어 사이사이에 첨단 실험 도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별도의 실험실에서는 40대의 송태풍 박사가 묵묵히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조수인 나정희는 30 중반의 초미인으로 독신이었으며 실험실의 모든 장비를 자기 손발처럼 다루는 사람이었다.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갖춰져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는 최고급 승용차가 여러 대 대기하고 있었다. 최첨단 드론과 무인 승용차 그리고 로봇까지 강혁 탐정사무소는 작은 국가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한 남자가 빗속을 뚫고 50층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날 밤 11시 강혁이 사무소에서 홀로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 양복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강혁의 책상 앞까지 겨우 걸어오더니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형사 시절의 버릇으로 시선이 자동으로 3가지를 훑었다. 있는 것, 어깨의 관통상, 양복 안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가죽 수첩, 오른쪽 손목에 찍힌 잉크 자국, 없는 것, 지갑, 휴대전화, 신분증. 전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빼앗은 흔적, 어색한 것, 양복 안감에 수놓인 자수, H 이니셜 옆에 작은 태극 문양이 있었다. 이건 일반 양복이 아니었다. 국가정보원 고위직만 맞춤으로 입는 특수 양복이었다. 살려, 50계단을 찾아야 해요. 50. 남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다. 강혁은 즉시 이해나에게 연락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이해나는 3번째 벨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20분 뒤 사무소에 도착한 이해나는 응급 키트를 들고 나타났고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도 뒤이어 도착했다. 탐정님, 관통상이에요. 구경이 작아요. 아마 소음기 장착된 권총으로 보여요. 이해나가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강혁이 남자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가죽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암호 같은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첫 장에 적힌 글귀가 강혁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것을 읽는 자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50계단을 밟기 전에 이 수첩을 반드시 철갑에게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심장이 멈춘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철갑이라는 암호명은 형사 시절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극비 작전을 지휘하는 최고위 코드네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이에나의 노트북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다. 속보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 현기수 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은 강도 살인 가능성을 수사 중. 강혁과 이에나의 시선이 동시에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뉴스 화면에 뜬 현기수의 얼굴. 바로 이 남자였다. 하지만 이 남자는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었다. 탐정님, 이 사람이 현기수 씨라면 자택에서 발견된 시신은 누구죠? 이에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동요가 실렸다. 강혁이 수첩을 꽉 쥐었다.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지금 이 순간 또 하나의 잔인한 진실이 그의 손 안에서 맥박치고 있었다. 애나 씨, 이 사람을 병원에 보내면 죽어요. 누군가 이미 이 사람이 죽었다고 세상에 발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이번에는 진짜로 죽일 겁니다. 강혁은 사무소의 의료 장비를 총동원해 현기수를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송태풍 박사가 외과적 응급처치를 맡았고 나정이가 수혈 장비를 세팅했다. 그렇게 이틀 밤이 지났다. 현기수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다. 그의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50일 뒤에 이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강혁은 현기수를 사무소 깊숙한 안쪽 방으로 옮기고 이에나와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기수는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 출신으로 은퇴한 뒤에도 비밀리에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했다. 그가 추적하던 것은 흑석회라 불리는 초국적 비밀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한반도의 군사 정보를 빼돌려 외국 세력에 넘기고 그 대가로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대한민국 국방부 서버에 저장된 극비 군사 배치도였다. 흑석회는 50일 후, 그러니까 4월 10일에 열리는 한미연합안보회의를 이용할 겁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하는 고위 인사 중 한 명이 이미 흑석회에 매수됐어요. 그 사람이 군사 배치도를 빼돌리면 끝입니다. 매수된 고위 인사가 누군데요? 그게 현기수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 확인한 건 암호뿐입니다. 석양의 손이라는 코드네임이에요. 이 수첩에 암호화된 형태로 단서를 기록해뒀습니다. 하지만 해독키는 철갑만 갖고 있어요. 그 철갑이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속초 어딘가에 은거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냈어요. 그런데 현기수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가 창밖을 응시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한순간 빛이 번쩍였다. 엎드려 강혁이 현기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방탄 유리에 총알이 박혔다. 팍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에 거미줄 모양의 금이 퍼졌다. 방탄 유리가 아니었다면 현기수의 머리는 사라졌을 것이다. 저격이다. 강혁이 외쳤다. 이에나가 즉시 사무소의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방탄 셔터가 모든 창문을 덮었고 외부 감시 카메라가 360도로 회전하며 주변을 스캔했다. 탐정님,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열감지 반응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고요. 이에나가 드론 컨트롤러를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운전 실력과 각종 장비 조작 능력은 맥가이버 수준이었다. 30초 만에 드론을 띄워 맞은편 건물 옥상을 촬영했지만 이미 저격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남은 것은 5.7mm 탄피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 새벽 4시 현기수는 사무소 안방에서 숨을 거뒀다. 어깨 상처가 아니라 체내에 미리 주입된 지연성 독물이 원인이었다. 송태풍 박사가 간이 혈액 분석을 한 결과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특수합성 독소였다. 누군가 현기수에게 총을 쏘기 전에 이미 보험을 들어두었던 것이다. 죽기 직전 현기수는 강혁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50계단, 수첩, 부탁합니다. 강혁은 남자의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나가 조용히 시신 위에 흰 천을 덮으며 말했다. 탐정님, 우리가 이 일에 발을 들이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알아요. 강혁이 수첩을 들었다. 거기에는 한 남자의 목숨과 어쩌면 이 나라의 운명이 암호로 적혀 있었다. 이튿날 아침, 강혁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 전화가 왔다. 강혁 탐정, 당신이 갖고 있는 수첩을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사무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소. 목소리는 기계로 변조되어 있었다. 누구시죠? 우린 현기수를 시작으로 이미 세 사람을 지웠소. 네 번째가 되고 싶지 않으면 현명하게 판단하시오.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잠시 고민했다. 수첩을 경찰에 넘기면 자신과 사무소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기수의 마지막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리고 형사 시절부터 그를 지배해온 신념,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그 성숙한 시선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속초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애나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예상했어요. 속초행 KTX 표는 이미 어젯밤에 예매해뒀고요. 현기수 씨의 수첩 사본은 클라우드에 암호화해서 백업했어요. 원본은 사무소 금고에. 아, 그리고 속초 현지 렌터카도 예약했습니다. 강혁이 피식 웃었다. 이 여자는 언제나 한 발 빠르다. 태풍 박사님, 정희 씨, 사무소 지키고 계세요. 비상시 헬기 준비해두고요. 송태풍이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정희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여기는 철옹성이에요. 하지만 그 철옹성에 금이 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강혁과 이에나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미행자가 붙어 있었다. 강혁은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다. 여간 커피숍 유리에 비친 반사상으로 두 명의 미행자를 포착했다. 한 명은 회색 점퍼에 마스크, 다른 한 명은 검정 캡모자에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다. 애나 씨 보여요? 점퍼랑 캡모자요? 벌써 봤어요. KTX 타면 안 되겠어요. 다른 방법 써야겠어요. 이에나가 즉시 스마트폰을 조작했다. 탐정님, 사무소 지하에 있는 무인 승용차를 원격으로 불렀어요. 15분 후에 서울역 서쪽 출구로 올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KTX 탑승구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강혁이 갑자기 이에나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뛰었다. 좁은 지하상가 통로를 3번 꺾고 직원 전용 통로를 빠져나가 서쪽 출구로 나왔을 때 무인 승용차가 정확히 도착해 있었다. 이에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가 핸들을 잡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차분한 분석가의 얼굴 위로 집중의 날이 서며 마치 레이싱 드라이버처럼 변했다. 탐정님, 꽉 잡으세요. 차가 출발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4시간의 추격이 시작됐다.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에나는 현기수의 수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조수석의 강혁이 운전대를 넘겨받았다. 탐정님, 수첩의 암호 체계가 독특해요. 숫자와 한글이 교차하는 이중 암호예요. 일반적인 시저 암호나 비즈네르 암호랑은 달라요. 해독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수첩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에나가 태블릿에 분석 결과를 띄웠다. 39라는 숫자가 37번 나와요. 50계단이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50계단. 강혁이 중얼거렸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는 느낌이었다. 형사 시절 강원도 동해안 첩보 관련 사건을 맡았을 때 선배가 한 말이 떠올랐다. 해안 절벽에 계단이 있는 곳, 속초 어딘가에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비밀 해안 통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때 강혁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형이라고 떴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강민혁이었다. 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형, 무슨 일이야? 현기수건으로 경찰이 너를 참고인으로 찾고 있어. 현기수 자택 CCTV에 내 사무소 차량 번호가 찍혔대.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자택 CCTV라니.
현기수는 사무소로 직접 찾아온 것이지 자신이 현기수 자택에 간 적은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었다. 형, 이건 함정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시간 좀 벌어줘. 야, 이 미친. 알았다. 사흘이야. 사흘 안에 연락해. 강민혁은 투덜거리면서도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수시로 강혁을 도와주는 든든한 울타리. 속초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 4시였다. 바다 냄새가 차 안까지 밀려들었다. 이해나가 속초 해안선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일제 강점기 해안 통로라면 속초 등대 아래 해안 절벽 부근이 가장 유력해요. 그 일대에 옛날 군사시설 잔해가 남아 있거든요. 두 사람은 해안 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등댄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낡은 펜션 한 채 앞에 고급 세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번호판은 서울이었다. 그리고 펜션 안에서 외국어, 독일어로 들렸다.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혁은 본능적으로 이해나를 뒤로 밀었다. 애나 씨, 차에서 대기해요. 싫어요. 같이 가요? 이해나의 눈이 단호했다. 둘은 펜션 뒤편 좁은 골목으로 돌아갔다. 강혁의 골목질이 감각이 빛을 발했다. 좁은 담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펜션 뒷창문 아래 몸을 숨겼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독일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다. 4월 10일 안보회의, 석양의 손은 준비됐나? 수첩이 문제야. 현기수가 수첩을 누군가에게 넘겼어. 강혁이라는 탐정, 처리해야. 강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 이에나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그때 펜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강혁과 눈이 마주쳤다. 1초의 정적. 거기 누구야? 강혁이 이에나의 손을 잡고 뛰었다. 담장을 뛰어넘고 골목을 가로지르고 해안 절벽 쪽으로 내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3개, 3명이 쫓아오고 있었다. 해안 절벽에 도달했을 때 강혁은 아래를 내려다봤다. 절벽 중턱에 오래된 계단이 보였다. 바위를 깎아 만든 계단. 하나, 둘, 셋, 세면서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애나 씨, 여기서 뛰어내려야 해요. 알아요? 3미터 정도죠? 이에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절벽 중턱으로 뛰어내렸다. 착지와 동시에 구르고 바위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추격자들은 절벽 위에서 멈칫했다. 강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계단 아래 해안 동굴로 들어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숨소리만 가득한 동굴 안. 이에나가 스마트폰 불빛을 켰다. 탐정님, 이 동굴. 보세요. 동굴 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가39, 한글과 숫자가 섞인 표식. 그리고 동굴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벽에 계단 하나하나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1, 2, 3. 그리고 50번째 계단에 닿았을 때 벽에 작은 철제문이 있었다. 50번째 계단. 강혁이 문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오래된 금속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 먼지 쌓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철갑이라는 글씨. 여기에요. 철갑이 남긴 것이에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코드북 한 권과 소형 USB가 들어 있었다. 코드북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코드북으로 현기수의 수첩을 해독하라. 그리고 391 안에 석양의 손을 막아라. 실패하면 이 나라는 전쟁에 빠진다. 동굴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속초 시내의 한 작은 모텔에 짐을 풀었다.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린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골랐다. 이에나가 코드북을 펼치고 수첩 해독 작업에 들어갔다. 강혁은 모텔 창문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 빛이 새지 않게 하고 문 앞에 작은 경보장치를 설치했다. 탐정님, 해독이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어요. 이에나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법화학 전문가로서의 치밀한 분석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석양의 손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조직 내 직급이에요. 흑석회에서 한국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위 공작원을 가리키는 코드명이고 이 사람은 현재 정부 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부 고위직이라 범위가 넓어요. 더 있어요. 수첩에 따르면 흑석회의 한국 거점이 3곳이에요. 서울 용산, 부산 해운대, 그리고 이곳 속초.
각 거점을 연결하는 암호 통신망이 있고 4월 10일 안보회의 때 동시에 작동해요. 강혁이 침대에 걸터 앉아 생각에 잠겼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 고뇌하는 그의 시선이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었다. 현기수는 죽었다. 이 수첩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50일 후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다. 애나 씨, 네,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서 빠져도 돼요. 이애나가 안경을 벗었다. 안경 없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더 아름다웠다. 탐정님, 제가 왜 국과수를 나와서 여기 왔는지 아세요? 국과수에서는 증거만 분석하면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증거 뒤에 있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왜 울고, 왜 웃고, 왜 살아남으려 하는지. 탐정님이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 온 거예요. 이에나가 안경을 다시 쓰며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강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이에나도 마찬가지였다. 탐정님이라는 호칭 속에 숨긴 마음이 가끔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은 사건이 먼저였다. 마음은 나중에.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속초 등대 근처 펜션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지 않았다. 이에나가 가방에서 변장 도구를 꺼냈다. 탐정님, 이거 쓰세요. 어부 모자와 낡은 작업복이었다. 강혁은 검게 그을린 얼굴 덕분에 어부 차림이 자연스러웠다. 이에나는 머리를 풀고 선글라스를 쓰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두 사람은 어부 부부로 위장해 해안가를 걸었다. 펜션에 접근하자 전날과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고급 세단은 사라졌고 펜션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빠졌나? 아니에요. 이에나가 소형 열감지 카메라를 꺼내 펜션을 스캔했다. 지하에 열 반응이 있어요. 3명, 아니 4명이에요. 강혁이 펜션 뒤쪽의 지하 입구를 찾아냈다. 잠겨 있었지만 이에나가 가방에서 만능 잠금 해제 도구를 꺼내 7초 만에 열었다. 정말 맥가이버였다. 지하로 내려가자 좁은 통로가 이어졌다. 벽에는 최신식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용산, 해운대, 속초 세 곳의 거점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가 흑석회의 속초 거점이에요. 그때 통로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혁은 이에나를 벽 뒤로 밀어넣고 몸을 낮췄다. 무술 유단자의 반사신경이 작동했다. 통로를 돌아오는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바닥에 제압했다.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끄억, 제압당한 남자의 얼굴을 본 강혁이 멈칫했다. 젊은 청년이었다. 20대 초반, 겁에 질린 눈. 나는 흑석회가 아니에요. 저도 쫓기는 거예요. 청년의 이름은 박도윤이었다. 전직 국가정보원 하급 분석관으로 흑석회의 실체를 내부에서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다가 발각된 내부 고발자였다. 현기수 선배가 저한테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연락이 안 돼서 현기수 씨는 돌아가셨어요. 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강혁은 박도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펜션 지하의 통신 장비 사진과 영상을 모두 확보한 뒤였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순간 이에나의 태블릿에 긴급 알림이 떴다. 사무소의 송태풍 박사가 보낸 것이었다. 사무소 침입 시도 있었음. 격퇴 완료. 그러나 로봇 경비 시스템 일부 손상, 주의 바람 흑석회가 서울의 사무소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속초에서 확보한 정보와 박도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이에나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탐정님, 석양의 손의 정체가 범위가 좁혀졌어요. 모텔방 바닥에 펼쳐진 자료들. 이에나가 수첩 해독 결과와 박도윤의 증언을 대조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안보 회의에 참석하는 고위 인사 중에서 지난 5년간 해외 특정 계좌로 불규칙한 송금을 한 사람. 그리고 흑석회의 통신 기록에 등장하는 암호와 일치하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국방부 차관보 윤세진.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세진은 한미 안보 협력의 핵심 인물로 군사 배치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사 중 한 명이었다. 확실해요? 95%요. 하지만 나머지 5%를 채울 물증이 필요해요.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윤세진 차관보 알아? 강민혁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혁아,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현 정부에서 가장 신이 많은 안보 라인이야. 형, 그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어. 뭐? 강혁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 너머에서 형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혁아, 증거 없이 그런 말 하면 너도 나도 끝이야. 확실한 물증을 가져와. 내가 검찰 쪽에서 뒷받침해 줄 테니까. 전화를 끊은 뒤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윤세진의 물증을 잡으려면 용산 거점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때 박도윤이 말했다. 저 용산 거점의 위치를 알아요. 서울로 돌아온 세 사람은 사무소에 짐을 풀 수가 없었다. 사무소 주변에 정체불명의 차량 3대가 배회하고 있다는 나정희의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탐정님, 사무소가 감시당하고 있어요. 이해나가 드론 영상을 분석하며 말했다. 차량 번호 추적하니까 전부 위조예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전자파 감지가 돼요. 통신 차단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혁은 사무소 대신 강민혁 형이 마련해준 강남의 안전가옥에 머물기로 했다. 그곳에서 용산 거점 잠입 작전을 계획했다. 용산 거점은 이태원 뒷골목의 한 폐업한 수입차 매장이었다. 박도윤의 정보에 따르면 매장 지하에 흑석회의 통신 허브가 숨겨져 있었다. 작전은 밤 10시에 시작됐다. 강혁이 정면에서 접근하고 이해나가 드론으로 상공을 감시하며 박도윤이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3인 체제였다. 강혁이 매장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까지는 순조로웠다. 그러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혁 탐정님, 여기서 뵙게 되네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50대의 날카로운 인상, 정장 차림. 그의 뒤에 무장한 사내 4명이 서 있었다. 자기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흑석회 한국 지부장 코드명 독수리라고 합니다. 강혁의 몸이 굳었다. 함정이었다. 박도윤 군이 아주 잘 안내해 주더군요. 강혁이 뒤를 돌아봤다. 박도윤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독수리 옆에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가족을 잡고 있어요. 배신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강혁은 포위됐다. 강혁은 지하방에 감금됐다. 손이 묶이고 수첩과 코드북 원본을 빼앗겼다.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독수리가 의자에 앉아 강혁을 마주봤다. 탐정님,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이 나라의 안보 시스템은 이미 구멍이 숭숭이에요. 우리가 뚫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린 그 구멍을 이용할 뿐이죠. 변명은 됐고요. 윤세진이 석양의 손이 맞나요? 독수리가 웃었다. 그건 대답해 줄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말해 줄게요. 4월 10일까지 당신은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4월 12일이 되면 놓아줄 겁니다. 물론 그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겠지만 독수리가 나간 뒤 강혁은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됐다. 형사 시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지금 그 잔인한 진실이 이 나라 전체에 닥치려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대로 끝인가? 그 순간 벽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톡, 톡톡, 모스 부호였다. 탐정님 이해나 위층 이해나였다. 그녀는 강혁이 함정에 빠진 것을 드론 영상으로 확인하고 혼자서 매장에 잠입한 것이었다. 아무리 차분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이해나는 이해나였다. 감정 대신 분석을 선택했고 공포 대신 행동을 선택했다. 강혁이 벽을 두드려 응답했다. 톡톡, 톡톡톡톡, 알겠다 3분. 이해나는 매장 전기 패널을 찾아냈다. 맥가이버 수준의 장비 조작 능력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기 패널을 분해해 순간적인 과부하를 일으켰다. 매장 전체가 2초간 정전됐다. 그 2초, 강혁은 정전과 동시에 묶인 손을 의자 다리에 비벼 풀었다. 형사 시절 수도 없이 연습한 탈출 기술이었다. 어둠 속에서 문을 차고 나갔다. 복도에서 경비원 1명과 마주쳤지만 무술 유단자의 정확한 일격에 쓰러졌다. 2층으로 올라가자 이해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님, 이거요.
그녀가 내민 것은 수첩과 코드북이었다. 어떻게? 독수리의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통신 장비 로그에서 추출했고요. 이 여자는 정말 대단했다. 강혁은 감사의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애나 씨, 당신 없으면 나 진짜 큰일 났을 뻔했어요. 이애나가 안경 너머로 잠깐 웃었다. 그 미소 안에 탐정님이라는 호칭 뒤에 숨긴 마음이 살짝 비쳤지만 그녀는 금방 표정을 거두었다. 나가야 해요. 독수리가 곧 알아챌 거예요. 두 사람은 매장 뒤편 하수관 통로로 빠져나왔다. 이태원 뒷골목의 미로 같은 지리를 강혁이 본능적으로 읽어내며 이끌었다. 15분 뒤 두 사람은 한남동의 어두운 주차장에 도착했고 이애나가 미리 배치해둔 사무소 차량에 탔다. 운전석에 앉은 이애나가 말했다. 탐정님, 코드북으로 수첩을 완전 해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윤세진의 물증을 잡으려면 안보회의 현장에서 직접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4월 10일까지 남은 시간이 열이틀이에요. 강혁이 수첩을 펼쳤다. 죽은 현 기수의 마지막 부탁이 그 안에 있었다. 열이틀이면 충분해요. 열이틀 동안 강혁과 이애나는 전쟁을 치렀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애나는 수첩을 완전히 해독했다. 흑석회의 통신 암호 체계, 자금 흐름, 그리고 석양의 손 윤세진이 군사 배치도를 빼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수첩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세진은 안보회의 중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뒤 회의장 지하 통신실에서 배치도 파일을 초소형 USB에 복사해 흑석회 요원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넷째 날, 강혁은 형에게 해독된 정보를 전달했다. 형, 이거면 돼? 강민혁은 자료를 검토한 뒤 우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혁아, 이거 대단한 거야. 검찰에서 영장을 준비할 수 있어. 하지만 현행범이 아니면 윤세진의 변호인단이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할 거야. 반드시 안보회의 당일에 잡아야 해. 5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애나는 안보회의장의 구조도를 입수해 잠입 루트를 설계했다. 강혁은 회의장 경호팀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강민혁을 통해 경호 매뉴얼 사본을 확보했다. 8째 날 문제가 생겼다. 독수리가 강혁의 탈출을 알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사무소에 폭발물이 배달됐다. 다행히 송태풍 박사가 엑스레이 스캐너로 먼저 확인해 폭발 전에 처리했지만 나정희가 대피피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다. 9째 날 박도윤이 연락을 해왔다. 가족은 무사히 빠져나왔고 흑석회의 부산 해운대 거점 정보를 추가로 넘겨주겠다고 했다. 강혁은 박도윤의 배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가족을 인질로 잡힌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10째 날 이애나가 마지막 분석을 마쳤다. 탐정님 준비됐어요. 11째 날 밤 강혁과 이애나는 안전가옥에서 마주 앉아 작전을 최종 점검했다. 모든 것이 4월 10일 하루에 달려 있었다. 강혁이 물었다. 애나 씨 두려워요? 두렵죠. 하지만요. 이애나가 잠깐 말을 멈췄다. 탐정님이 있잖아요. 강혁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어떤 무기보다 어떤 장비보다 강했다. 4월 10일 아침 9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컨벤션 센터 한미연합안보회의가 시작됐다. 건물 안팎으로 3중 경호 체계가 깔렸고 일반인 출입은 원천 차단됐다. 강혁은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위장해 건물에 들어갔다. 강민혁이 마련한 특별수사 영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애나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드론과 해킹 장비를 가동하며 회의장 내부 CCTV를 모니터링했다. 오전 11시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이애나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탐정님, 윤세진이 움직여요. 회의실에서 나가고 있어요. 강혁이 복도에서 윤세진의 뒤를 밟았다. 윤세진은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척하다가 비상계단으로 빠졌다. 그리고 지하 2층 통신실로 향했다. 통신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국인이었다. 금발의 푸른 눈, 양복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 윤세진이 품에서 초소형 USB를 꺼냈다.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 강혁이 통신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윤세진 차관보, 여기까지입니다. 윤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외국인이 품에서 총을 꺼내려 했지만 강혁이 먼저 움직였다. 무술 유단자의 정확한 발차기가
외국인의 손목을 강타했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서 외국인의 턱에 주먹이 꽂혔고 사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윤세진이 USB를 들고 뒤로 물러섰다. 강혁, 당신이 뭔지 알아? 이건 국가안보의 문제야. 당신 같은 탐정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사람이 국가안보를 말하면 안 되죠. 강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윤세진이 비상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런데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아, 그 버튼요? 이어피스 너머로 이해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5분 전에 제가 회로를 차단했어요. 윤세진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을 향해 뛰었지만 문 앞에는 이미 강민혁이 검찰 특별수사팀과 함께 서 있었다. 윤세진 국방부 차관보,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USB가 바닥에 떨어졌다. 50일간의 추격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사건이 종결된 뒤 강혁은 속초의 해안 절벽을 다시 찾았다. 이해나와 함께 바다가 조용했다. 절벽 아래 바위 계단이 보였다. 50개의 계단, 현기수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의 장소. 애나 씨, 현기수 씨가 왜 하필 우리 사무소를 찾아왔을까요?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현기수 씨의 딸이 예전에 탐정님께 의뢰를 했대요. 실종된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탐정님이 직접 사흘 동안 골목을 뒤져서 찾아줬다고. 고양이? 네, 현기수 씨가 그때 메모해뒀대요.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혁은 웃었다.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한 일이 결국 이 나라를 구한 셈이었다. 세이브 더 캣. 그 순간 이해나가 입을 열었다. 탐정님, 네, 다음 사건도 같이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단순한 업무 제안이 아니었다. 강혁은 알고 있었다. 이해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은 탐정님과 애나 씨라는 호칭 안에 그 마음을 조용히 접어두기로 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바다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오렌지 빛이 50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비추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빛을 바라봤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명감은 한 나라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막았다. 강혁은 주머니에서 현기수의 수첩을 꺼냈다. 빈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다. 사건 종결. 50계단 2020년 4월 10일. 수첩을 덮고 바다를 바라봤다. 다음 사건이 올 때까지 잠시만이라도 이 평화를 느끼고 싶었다. 옆에 선 이해나의 온기가 바람 사이로 전해졌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50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까.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